지금 베트남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 시간부로 중국이 설치한 모든 불법 구조물을 파괴하라는 명령이었죠. 그 명령에 새벽 4시에 베트남 해양안보 작전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발언의 시작은 한국이 제안한 11만 원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의 경고 따윈 무시하고 한국만을 따르기로 한 베트남의 사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미투안입니다. 베트남 국영방송 BTV에서 국제뉴스부 수석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37살 기자 생활도 벌써 15년째네요. 저는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편집국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중국해에서 또 문제가 터졌다는 거였어요. 중국 어선 300척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몰려왔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저는 바로 옷을 챙겨 입고 방송국으로 달려갔어요. 사실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현장 취재를 나갔다가 중국 해경에게 12시간 동안 억류당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들은 제 카메라를 빼앗고 촬영한 자료를 모두 삭제했거든요. 그 이후로 남중국해 관련 뉴스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이미 비상체제가 가동되고 있었어요. 큰 화면에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로 몰려오는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나쁜 의미로 말이죠. 300척이라고 하니까 그냥 숫자로만 들렸는데 실제로 보니 바다가 온통 배로 뒤덮여 있더군요. 편집국장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다고 하더군요. 중국 해경선 12척까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 시위하는 거죠. 우리 해경은 고작 6척밖에 없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때 한 후배 기자가 다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에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대했는데 내용을 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냥 우려를 표한다는 말뿐이었어요.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중국 해경관이 저를 신문하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나라를 도와줄 곳이 어디에 있냐고 비웃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는데 막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말로만 지지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아무도 나서지 않더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혼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에서 온 연락은 잠시 뒤로 미루고 저는 먼저 현장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취재팀을 남중국해 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우리 취재선의 접근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저희 취재팀장이 현장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중국 해경선이 바로 앞까지 와서 경고 방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납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더래요. 결국 취재팀은 멀리서 망원 렌즈로만 촬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기자로서 현장을 직접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것조차 막혀버린 거예요. 5년 전 그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중국 해경관들이 저를 신문실에 가둬놓고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나라 기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비웃었거든요. 그 사이 국제 반응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모든 당사국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뻔한 소리였어요. 일본 외무성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럽연합은 아예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평화적 해결이라니요. 중국이 300척의 어선과 12척의 해경선을 보내놓고 무슨 평화적 해결이 있겠어요.
이건 명백한 무력 시위인데 왜 아무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편집회의가 시작됐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이 우리 방송국 최대 광고주 중 하나거든요. 너무 강하게 비판하면 광고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바다에 무단 침입해놓고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하지만 현실이 그랬어요. 방송국도 운영해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거든요. 참 씁쓸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도안이었어요. 도안은 평소에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이런 상황이 특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군요. 도안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누가 진짜 우리 편인지 보이는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5년 전 제가 중국 해경에 억류당했을 때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때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한국 대사관 문화공보관 박민수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BTV에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하더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또 우려 표명이나 성명서 발표 같은 뻔한 얘기겠거니 했거든요. 30분 후 박민수 씨가 방송국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는데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편집국장님과 저, 그리고 박 씨가 회의실에 앉았어요.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군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군함을 준다고요? 그것도 무상으로요? 박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포항급 초계함 한 척을 베트남 해군에 이양한다는 거였어요. 이름은 여수함이라고 했습니다. 연평해전에 참가했던 실전 경험이 있는 함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상징적으로 11만 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말이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1만 원이라니요. 제 한 달 용돈보다도 적은 돈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박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함정 인수에 필요한 승무원 교육은 3개월간 한국에서 실시하고 모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숙식비는 물론이고 가족들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모든 매뉴얼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편집국장님이 물어봤어요. 조건이 뭐냐고 했습니다. 박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조건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형제국가로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의아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박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BTV에서 이 과정을 독점 취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함정 인수식부터 승무원 교육, 실전 배치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취재할 권한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특종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 도안 얘기를 했어요. 도안의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베트남이 한국을 도와줬으니 이제 한국이 베트남을 도와줄 차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저는 한국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전했다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번 일은 단순히 군함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중국의 횡포에 맞서는 작은 시작이 될 거라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편집국장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믿기지 않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한국 대사관과의 만남이 끝나고 바로 편집회의가 열렸어요. 편집국장님을 비롯해 부국장님, 보도국장님까지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국장님이 먼저 우려를 표했어요. 중국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중국은 우리 방송국의 최대 광고주 중 하나거든요. 작년에만 광고비로 50억 동을 받았어요. 이걸 잃으면 방송국 운영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보도국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조건 없이 도와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5년 전 제가 중국 해경에 억류당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무력했다고 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나라들은 말로만 지지한다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편집국장님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이분도 중국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중국 관련 보도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워 하세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표정을 보니 뭔가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도안에서 온 문자였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적었더군요. 할아버지가 한국 땅에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있는 분들에게 그 문자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진짜 도와주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부국장님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중국이 정말 광고를 철회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편집국장님이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그럼 다른 광고주를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편집국장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평소에 조심스러워 하시던 분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마 이분도 속으로는 중국의 횡포가 싫었던 것 같아요. 보도국장님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동안 중국 눈치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뉴스를 놓친 적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용기를 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동료들이 저를 믿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회의 결과는 만장일치였어요. 한국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과정을 취재하기로 결정됐어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집국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잃을 건 거의 없고 얻을 건 크다고 하더군요. 최악의 경우라도 진실을 보도했다는 자부심은 남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깜난 해군기지로 향했어요. 인수식을 생중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행사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분들 표정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단순히 군함 하나 넘겨주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인수식이 시작됐어요. 한국 해군 제독이 연설을 했습니다. 배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동맹을 넘겨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감동받았어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여수함을 직접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함장님이 안내해 주셨는데 이분이 연평해전 생존자였어요.
그때 얘기를 들려주시더군요. 정말 치열했다고 했습니다. 이 배가 실제 전투를 경험한 배라는 게 새삼 실감났어요. 한국 쪽에서 준비한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태극기로 만든 원함기를 특별히 제작해서 기증했어요. 그리고 모든 매뉴얼을 베트남어로 번역했더군요. 심지어 침실 침구까지 새 것으로 바꿔놨어요. 조리기구도 베트남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준비했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교관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교관 3명이 모두 베트남어를 할 줄 알았어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베트남 해군 승무원들 반응도 좋았어요. 처음엔 좀 어색해했는데 한국 교관들이 베트남어로 말을 걸어주니까 금세 친해지더군요. 언어가 통하니까 교육도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인수식에서 베트남 해군 사령관이 연설했어요. 이 함정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우정에 깊이 감사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함정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레이더 시스템이나 무기 체계가 정말 최신식이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해 보였어요. 이런 배가 우리 바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얘기해줬습니다. 남편이 말하더군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 베트남이 한국을 도와준 게 헛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한 달 후 드디어 시험 무대가 왔어요. 중국 어선단이 다시 우리 바다로 몰려온 거예요. 이번엔 270척이나 됐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많았어요. 중국 해경선도 8척이나 따라왔고요. 저는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서 여수함에 동승했어요. 함장님이 허락해 주신 거였죠. 실전 상황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좀 무서웠지만 기자로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수함이 출동 명령을 받았어요. 승무원들 움직임이 정말 민첩했습니다. 한 달간 한국에서 받은 교육 효과가 확실히 보였어요.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바다가 온통 중국 어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중국 해경에 억류당했던 그 악몽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장님이 중국 함정들에게 경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베트남 영해에서 즉시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계속 어업 활동을 한다고 버텼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수함이 레이더를 가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신식 레이더라서 중국 함정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신호였을 거예요. 갑자기 중국 쪽 교신이 뜸해지더군요. 함장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라고 하더군요. 여수함의 무기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게는 확실한 경고가 됐어요.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후진하더니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해경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여수함의 화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건 중국 쪽 교신이었어요. 처음엔 강하게 나오더니 갑자기 톤이 바뀌었습니다. 정보가 틀렸다면서 철수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중국 함정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레이더 화면이 깨끗해지는 걸 보니까 정말 짜릿했습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상대를 물러나게 한 거예요. 5년 전 당했던 굴욕이 이렇게 서력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수함의 성공적인 첫 실전 소식이 국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CNN과 BBC, 로이터, NHK까지 모두 다뤘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더군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희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어요.
취재차 방문하는 건데 가족들도 함께 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 도안과 딸 하나도 같이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한국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전쟁기념관이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베트남 참전 관련 자료를 보러 간 거였죠. 도안이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할아버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기념관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베트남 참전 용사들 명단도 보여주시고 당시 사진들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안이 정말 감동받더군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구나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과의 만남이었어요. 80대가 넘으신 분들이 저희를 만나러 와주셨거든요. 베트남 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시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도안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손자 며느리 덕분에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일인데 이렇게 조명받게 돼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웠어요. 사실 저도 한국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전했다는 걸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옛날 얘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니까 새로웠습니다. 도안의 할아버지 무덤에도 다녀왔어요. 한국에서 온 화환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도안이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복수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5년 전 중국에 당한 굴욕을 갚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11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도 이해가 됐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형제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잖아요. 진정한 가치는 따로 있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제목은 11만 원의 기적이었습니다. 여수함 이야기부터 한국 방문까지 모든 과정을 담았어요.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편집만 한 달이 걸렸거든요. 다큐멘터리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형제 나라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거리에서 한국 음식점이 늘어나고 한국어 학원도 생겨났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 반응이었어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비슷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두 남중국해 문제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중국의 횡포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방송국으로도 각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11만 원 모델을 자기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더군요. 태국 기자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노하우를 물어봤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 정부가 서울에서 동남아 해양평화 포럼을 열었어요. 저도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나라 기자들과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5년 전 중국 해경에 억류당했던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포럼에서 11만 원 정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3가지 원칙이었습니다. 무정치적 조건, 평등한 협력, 상징적 가격이었어요. 한국이 매년 한 척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유엔에서도 이 사례를 주목했어요.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연대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직접 언급했어요. 저는 아시아방송연맹에서 특별상을 받았어요. 11만 원의 기적 다큐멘터리로 말이에요. 수상식장에서 남편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말했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쪽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는데 점점 조용해지더군요.
아무래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함부로 나서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오히려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수함은 우리 바다의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있어요. 중국 어선들이 더 이상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평화로운 바다가 됐어요. 5년 전 제가 당한 굴욕은 이제 완전히 과거 일이 됐습니다. 가장 기쁜 건 딸아이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커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게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닐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11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이 동남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협력이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